주제는 미술 속에 나타난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됐던 그 게이트웨이 미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올 초에 발간이 됐는데 굉장히 미술사를 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이 강연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 책의 4부에 보면 미술사를 주제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미술과 몸, 그리고 미술과 젠더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챕터의 테마를 오늘은 좀 이렇게 융합해서 같이 좀 섞어서 제가 몸을 담은 미술, 그리고 미술을 담은 몸이라는 제목으로 90분간 여러분들과 미술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몸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은 해부학적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하면 일단 팔다리, 그죠? 얼굴이 있고, 보통 요즘에는 이제 사물에도 몸, body라는 말을 쓰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하는 몸은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해부학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움직임을 위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피가 흐르는 혈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 개체죠. 그런데 이러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의사 선생님 같죠?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이고 해부학적인 존재인 몸을 여러분들이 어떤 관람자의 시선을 가지고, 관자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 몸이 물리적 개체가 아니라 관념적, 즉 개념적 개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바라볼 때요, 누군가의 몸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예쁘다. 이렇게 바라볼 때도 이게 뭐냐면 보는 관람자의 뭐예요? 주관적 관념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미에 대한 기준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건강하게 피가 흐르고 근육을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뼈와 살이 이루어진 60kg의 덩어리다.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죠? 잘생겼다. 좀 훈남이다. 외모가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보시잖아요. 이런 외모를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대상의 몸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적 관념이 개입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술 속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미술가들이 몸을 다룰 때는 미술가들이 이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주관적 관점이 개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더 이상 물리적 개체가 아니라 뭐가 된다? 개념적 개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속에서의 몸이라는 것은 팔다리가 잘 그려지고 그 사람이 아름답다 또는 뭐 젊다, 어떤 나이대다, 물리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술가들이 이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주관적 개념이 뭐냐, 그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주관적 관점이 뭐냐, 이것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길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과연 이 미술가들이 왜 공통된 주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통된 주제인지 모르겠어. 몸을 하나도 안 그린 아티스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다룬 주제이긴 합니다. 미술 속에서.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미술가들이 왜 몸을 그렸느냐,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 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나 봐요. 개념, 주관,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죠? 무슨 의미를 담고자 했느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미술사를 봤을 때요, 가장 오래된 몸을 다루고 있는 미술 작품, 바로 왼쪽에 보시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동굴벽화 속에 동물의 형상과 함께 인간의 모티브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동굴벽화에 그려진 인간의 몸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간략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만, 머리, 그리고 팔다리, 이런 것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머리와 팔다리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를 구분할 수 있는 성, 그죠? 생물학적 성의 특징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빌렌도르프라는 지역에서 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곡괭이에 돌멩이가 하나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서 파봤더니 한 10cm,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크기의 저런 여성 조각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구석기 학자들이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을까? 구석기인들이 정말 맨날 사냥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도대체 이 인형, 돌인형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당시에는 미술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봐야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구석기인들이 인체 조각상을 만든 이유는 주술적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른바 기복적, 뭔가를 바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형 매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 무슨 생각했을까요? 손바닥만한 이 인형을 매일 밤마다 바라보면서 가슴과 둔부가 저렇게 풍성한 여체를 보면서 다산을 기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에는 다산, 자식이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인간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냥을 나가서 많은 수확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냥꾼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럼 건강한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는 딸도 많이 낳아야 돼요. 따라서 구석기인들에게 생존 본능에서 중요한 것은 다산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자 하는 열망을 이러한 조각상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각상을 지니고 다녔다고 그래요. 실제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일종의 여러분들 부적처럼, 그죠? 시집가는 딸에게도 하나 만들어서 주고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서 번창해라. 이런 의미로 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각상 보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성의 인체를 너무 생물학적 구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뭐야? 가슴하고 힙, 굉장히 강조된 힙이라는 것은 여성의 몸을 다분히 뭐야? 출산과 양육을 위한 그러한 기관, 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풍성한 힙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죠? 출산을 위한. 그 다음에 커다란 거대한 가슴은, 젖가슴은 어때요? 아이를 잘 키워내는 양육과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육이나 출산과 관련된 생물학적 기관을 강조한다는 건 이 당시 구석기인들이 바라보는 몸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존 본능. 그죠? 종족 본능, 종족 번식의 본능.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이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오른쪽에 이 작품과 굉장히 미술사에서 많이 비교가 되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게이트웨이 미술사에서도 미술과 몸이라는 챕터에 보면 이 두 작품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작품은 무려 20세기 중반의 작품이에요. 미국의 윌렘 드쿠닝이라는 추상표현주의 화가인데요. 이 작가가 그린 여성의 몸을 보면 왼쪽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처럼 굉장히 거대하게 강조된 가슴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 기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팔다리는 짤뚝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상화돼서 굉장히 거칠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거대한 가슴, 그리고 얼굴에 보면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붉은색 빨간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이에요. 뭐예요? 여성의 성적인 신체 기관을 역시 윌렘 드쿠닝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형적으로 이 두 작품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작가가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앞서 얘기했지만 구석기인들의 뭐예요? 종족 보존에 대한 본능, 번식에 대한 기복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했어요. 오른쪽에 윌렘 드쿠닝의 작품은 뭐냐면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작가의 뭐야?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강인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어떤 현대 여성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감정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윌렘 드쿠닝의 작품에서는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 본능과 관련된 이미지보다는 당시 20세기 중반이 되면 강인한 여성들의 모티브가 많이 나오죠. 사회적도 여성들은
파무파탈에 가까운, 그지? 남성들을 위협할 정도의 사회적 위치와 힘을 가진 여성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물론 19세기서부터 지속되어 온 그러한 환경이겠지만, 그래서 윌렘 드쿠닝의 작품에서는 이 여인은 생물학적 힘을 가진 여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뭐예요? 사회적인 힘을 지닌 현대적 여성의 모티브를 읽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동일하게 어떤 몸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몸에 대해서 오랜 기간에 거쳐서 많은 다양한 작가들이 다루면서 시대에 대한 몸을 바라보는 각 시대의 관점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대에서부터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몸을 다루는 다양한 작품들을 세 가지 테마로 오늘 나눠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상화된 몸이에요. 아이디어란 몸. 자, 우리가 미술 속에서 몸이 등장할 때는 일단 아름다움, 미에 대한 개념과 쉽게 연결을 시키죠. 자,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미화된, 이상화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실제 모습보다 아이디얼하게, 즉 이상화해서 표현하는 전통은 고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 문명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은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된 고대 멘카우라라는 이집트 왕과 그 왕비의 석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과 왕비의 조각상은 주로 이 왕의 피라미드, 무덤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왕과 왕비가 어때요? 굉장히 젊은 청년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이 피라미드의 주인이 왕은 젊어서 요절했나 봐. 젊어서 죽었나 봐. 그러니까 저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넣어놨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왕들은 그 수를 다 하고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연로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조각상은 전부 다 이렇게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에요. 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으로 조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상화예요. 나이 든 모습을 표현하지 않아요. 연약해진 물리적 신체를 갖게 되는 노인식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전성기 시절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전형적으로요. 아주 전형적으로 이 당시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입상 조각들은 저렇게 고정된 자세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저것을 프론탈리티,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앞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면성의 법칙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부동의 자세로 차렷 자세를 취하되 왼쪽 발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왼발만 한 앞으로 나오죠. 앞으로 나올 건가 봐. 아니에요. 다 저렇게 그냥 만들었어요. 정면성의 법칙의 하나의 모듈이에요. 그래서 왼발을 앞으로 향하고 있대 움직이진 않아요. 이런 부동성의 정면성의 법칙을 통해서 이 이집트인들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원성과 불멸성이에요. 이 왕의 권력, 이 왕의 생명이 죽은 사후의 세계에서도 지속될 거다라는 믿음을 이러한 정면성의 법칙의 부동자세의 조각상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세 그대로 영원하고 불멸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젊게 해야죠. 그치? 젊은 모습으로 영원하고 불멸하게 표현하는 게 이 권력자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모티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상화된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선생님, 학생들이 물어요. 젊은 모습 아닌 것 같은데요. 왕이 수염이 꽤 많이 났어요. 저 정도면 청년은 아니고 중년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저 수염은요. 왕의 권력의 상징이에요. 실제 수염이 아닙니다. 피라미드에서 저런 왕의 조각상 중에서 턱에 수염이 있는 왕은 생전에 그만큼 더 권력이 강했던 왕에게만 저 모티브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이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상징으로서 저런 턱에 수염을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체를 이상화하는 전통 이집트에서부터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전통이 그리스에게 전승이 됩니다. 자, 이집트 문명이 조금 더 빨라요. 이집트 문명
에서 먼저 탄생한 이러한 프론탈리티, 정면성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조각상의 전통은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 그리스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이소스 소년이라는 작품은 그리스 알카ik 시기의 조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역사에서 초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앞서 봤던 작품과 같이 차렷 자세죠. 정면성의 법칙이 왼발만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이상적인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한 이상화된 인간의 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 클래식 시기가 되게 되면 이제 부동적인 정면성의 법칙의 자세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약간 저렇게 한 다리에만 힘을 주고, 그죠?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한 다리는 자연스럽게 구부린 자세로 전체적으로 몸을 S자형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콘트라포스토 자세라 그래요. 이런 얘기 나오면 나중에 이렇게 딸아이가 이렇게 한 다리만 무릎을 이렇게 좀 불량한 자세라 그러죠. 우리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불량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네 콘트라포스토 자세는 참 보기 좋지만, 그치? 너의 그 자랑스러운 S자형의 콘트라포스토 자세는 보기 좋지만 차렷 자세를 취해주지 않겠니? 이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콘트라포스토라는 S자형의 자연스러운 인체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상화와 관련된 거예요. 가장 인간이 편안하고 보기 좋은 자세를 궁리하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클래식 시기가 되면은 이러한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아마 여러분들 미술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던 작품이죠. 미론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여러분들 과거에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그리스 시대 올림픽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고대 올림픽에서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전부 다 옷을 벗고 저렇게 누드로 실제로 나체의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나체의 모습으로 그런 경기를 참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러한 모습을 미술작품으로도 표현을 했느냐?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인체, 보기 좋은 인체는 이른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인한 운동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신체는 이른바 건강한 정신의 상태이자 건강한 육체의 하나의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결합은 이 그리스인들은 신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봤어요. 인간이 이러한 완벽한 조화로운 몸을 가짐으로 해서 신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선수들을 나체, 누드로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미론이 만든 원반 던지는 사람은 결코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반 선수에게 이 조각상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원반을 던져보라고 그랬더니 아주 기능적으로 떨어지더래요. 원반 던지는 선수는 저런 몸에 저런 자세를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로는 왜 실제로 운동성이 떨어지는 저러한 자세로 선수를 묘사를 했을까? 왜 저렇게 어색하게 그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구부리고 팔을 치켜 올린 저런 자세로 모델이 얼마나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힘들죠. 힘든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론이 왜 사실적이지 않은 저러한 포즈를 이 모델에게 요구를 하고 원반을 들려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남성의 몸이 이러한 자세를 취했을 때 이 갈비뼈에서부터 허리를 타고 힙까지 내려오는 인체 부위, 해부학적 부위의 잔근육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팔, 허벅지, 이런 가슴 근육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자세를 요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원반 던지는 사람은 운동성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인체, 가장 남성의 몸이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고자 의도하다 보니까 이런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자세를 모델에게 요구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역시 이상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는 가장 대상을 묘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 맞춰서 가장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나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리스 로마 미술 전시관이 있어요. 가보시면 대부분 회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화는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 제작됐던 것은 중세 기독교 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폐기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소각되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미술 작품들은 주로 조각입니다. 조각은 왜 남아있어요? 당시 파괴가 되긴 했지만 묻혀있다가 발굴된 것들이에요. 그림은 태워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죠. 근데 조각 작품들은 다행히 땅 밑에 묻혀져 있다가 발굴돼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 전시관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누드 석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미론의 작품도 그렇고 폴리클레이토스의 작품도 그렇고 이런 조각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여성 누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주로 남성 누드지 여성 누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 누드화 하면 여성이 떠오르세요? 남성이 떠오르세요? 여성이 떠오르죠. 주로 벗은 몸, 미술작품 속의 누드라는 것은 주로 여성이 떠오르게 돼요. 예를 들면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누드화의 95%가 여성이거든요. 나머지 5%가 그리스랑 로마 시대의 남성 석상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리스랑 로마 시대에는 왜 남성 누드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우리 생각하기에도 여성의 몸이 참 예쁘다고 하잖아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굴곡진 몸에, 그죠? 보여지는 어떤 성적 대상으로도 여성의 몸을 누드로 묘사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현대인들에게도.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몸을 주로 조각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성을 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는 공화정, 이른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태동한 시대라고 하지만 이때 얘기하는 공화정에 로마 시민에는 여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의 계급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적 맥락에서도 그렇지만 미학의 개념에서도 여성은 미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름다움, 인간의 신체의 미를 논할 때 그 대상은 여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남성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누드는 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 말기, 헬레니즘 시기가 되게 되면 비너스의 석상은 좀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여성 누드로 미의 여신인 비너스의 석상은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와 로마 전 시기를 통해서 누드 석상은 주로 남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여성이 누드화에서 주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르네상스 시기예요. 15세기 르네상스는 중세 1000년이 지나고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문화를 다시 재생해서 꽃피웠던 시기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재생한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 시대, 즉 고전 문화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 문화의 중심, 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인데, 따라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작품 속에는 고대 철학자들의 저술이나 또는 신화, 그리고 문학의 스토리들이 많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주로 많이 그리게 되는 게 바로 비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성보다는 여성의 누드를 더 많이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15세기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에요. 여러분들 비너스 하면 완벽한 몸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팔등신미, 금발의 아름다운 머리, 그죠? 매끄러운 도자기 같은 피부. 자, 미의 여신입니다. 비록 그녀의 탄생은 비루했지만, 왜 비루했다고 표현해요?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가 사실은 누구의? 우라노스라는 초기, 그러니까 신화에 따르면 우라노스라는 신의 성기가 잘린 성기에서 태어난 게 바로 비너스예요. 아들에 의해서 성기가 잘려서 사라지는 게 우라노스라는 신이죠. 그런데 이 핏덩어리가 바닷속에 빠져서 그 핏덩어리에서 부풀어 오른
거품 속에서 태어난 게 바로 비너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추한 핏덩어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녀의 탄생의 배경은 이러한 스토리를 품고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아름다운 신화적 존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티첼리도 이 그림 속에서 바로 팔등신의 미인으로 완벽한 몸을 지니고 있는 비너스를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 비너스가 자신의 벗은 몸을 손과 자신의 그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가슴과 음부 부분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비너스 푸디카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비너스, 이런 뜻으로 비너스 푸디카 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보여주진 않아요. 불만이신가요? 이왕이면. 근데 이제 곧 다 보여주는 그림들도 등장을 하지요. 같은 시기에 이제 16세기 초에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 역시도 이번에는 남성 누드를 가지고 완벽한 이상화된 몸을 표현했죠. 다비드 상이에요. 다비드는 성서에 따르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소년 다윗에서 모티브를 따온 게 바로 다비드 상이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완성한 다비드를 통해서 이상적인 몸을 지닌 새로운 르네상스형 인간형을 제시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아주 열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젊은이의 모습으로 아주 강력한, 더 이상 목동이 아니에요. 그냥 그 양을 치고 그렇게 초원을 누비던 그러한 연약한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묘사된 아주 힘있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젊은이의 모습으로 다비드를 이상화시켜서 표현함으로써 이른바 새로운 르네상스적 이념을 담은 새로운 인간향을 제시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켈란젤로의 작품도 이상화된 그러한 르네상스 조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러한 조각상의 예에서는 이제 남성 누드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누드화에서는 주로 여성이 그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티치아노의 작품도 이른바 이후로 아주 은밀한 사적 장소인 침실에서 이렇게 그 팔을 괴고 모로 누워있는, 우리가 이걸 비스듬히 누운 여성 누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대에 모로 누워있는 비스듬한 자세의 누드의 어떤 출발점이 된 작품이 바로 이 티치아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티치아노는 1538년에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이제 갓 잠에서 깨어난 듯한 젊은 여성의 몸을 누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제목에 비너스라고 미의 여신을 지칭하고는 있지만 그녀가 누워있는 공간을 보면 저 후경 쪽으로 마치 그녀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에게 입힐 옷을 황급히 찾고 있는 시녀와 같은 또 다른 여인들의 모습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화 속 여인이 아니라 현실 속의 여인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치아노는 비너스를. 그죠? 미의 여신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그냥 침대에서 이제 갓 깨어난 젊은 여성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티치아노가 당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우르비노 지역의 귀족에게서 주문을 받아서 그렸어요. 이때 우르비노 귀족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새로운 젊은 신부를 들였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초상으로 남겨놓고자 티치아노에게 의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제목을 우르비노의 귀족 여성 하면 되잖아. 우르비노 귀족의 부인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르네상스 이후 19세기까지도 여성 누드화를 그릴 때 그 소재에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여성을 그려서는 도덕성 논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즉 외설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비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성 누드를 묘사할 수 있는 소재는 당시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신화 속 존재인 비너스예요. 누가 봐도 미의 여신이죠. 아무도 본 적 없는 신화의 여신이니까 벗은 몸으로 그려도 허용이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오달리스크라는 소재예요. 자, 오달리스크는 누구냐면
당시 이슬람 문화권의 왕을 우리가 술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술탄은 일부 다처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인을 거느릴 수가 있었죠. 물론 그 당시에도 본처는 하나예요. 정실 부인은 한 사람을 두지만 후처를 제약 없이 많이 거느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술탄이에요. 따라서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한 술탄은 무려 후궁을 300명을 거느렸다 그래요. 그럼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어. 그죠? 남편 얼굴 한 번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300명까지도 후궁을 거느렸는데 바로 이 후궁들을 우리가 오달리스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왕인 술탄의 후궁을 우리가 오달리스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달리스크로 선발이 되고 나면 그녀들은 궁전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성들의 눈에 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서구 남성들에게는 영원히 이슬람 문화권을 관광으로 방문을 한다 그래도 이 오달리스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달리스크는 서구 남성들에게 아이디어라는 존재예요. 환상이라는 거죠. 그죠? 직접 볼 수 없는. 근데 그들에게는 풍문으로만, 그죠?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아름다운 여인들인 거예요. 따라서 이 오달리스크도 누드화의 소재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왜? 실제적인 여성들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서구 남성들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러한 누드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자 19세기에 오게 되면 똑같은 자세예요. 자 침대에 몰아누운 또 다른 여성 누드가 살롱전에서 발표가 됩니다. 1863년에 당시 프랑스에서 이미 명성을 얻고 있었던 마네라는 화가가 바로 이 올랭피아라는 제목의 여성 누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외설성 시비에 휘말리게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 점을 같이 놓고 한번 봅시다. 왼쪽의 작품이 19세기의 외설성 시비에 휘말렸다라는 바로 마네의 작품이고요. 오른쪽이 최초의 침대에 몰아누운 여성 모티브를 제시한 티치아노의 작품이고요. 아래 작품은 오달리스크를 소재로 했던 앵그르의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 점의 작품을 비교해 보시면서 왼쪽 마네의 작품이 오른쪽의 작품들에 비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네 올랭피아는요. 당시 프랑스에서 매춘부들을 올랭피아라고 불렀어요. 실제 매춘부를 소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환상의 여인이 아니라 실제 프랑스 부르주아 남성들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바로 몸을 파는 그녀, 매춘부를 소재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올랭피아는 실제적인 여성이 소재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오른쪽의 티차누와 앵그르의 작품보다 야한 그림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화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대상의 몸을 묘사할 때 현실에 가깝게 모델의 개성에 따라서 모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모습에 따라서 재현을 했던 게 아니라 미술의 역사 속에서 누드는 바로 이상적 몸의 역사라는 거죠. 특히 여성 누드는 더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확고한 사실로 마네의 그림은 단순히 이 대상이 매춘부라는 실제 여성이 소재가 되었다는 것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여성을 묘사한 방식을 보면 왼쪽의 마네의 작품에서는 여성이 팔등신이 아니에요. 팔다리가 짧죠. 우리 몸을 보는 것 같죠? 익숙해, 친숙해. 왠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그림 보여주면서 어느 그림이 더 아름다워 보여? 라고 해서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많아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저 같아요. 막 그래요. 제 몸 같아요. 저도 딱 저렇게 한 6.5등신 정도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마네는 여성 누드를 묘사함에 있어서 이상화시킨 게 아니라 실제 여성의 몸에 가깝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매춘부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육감적으로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도 보면 굉장히 창백한 흰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실제 당시의 기준에서 이 올림피아는 굉장히 마른 몸이라 그래요. 굉장히 마른 몸이래요. 살 빼지 마세요. 이것도 마른 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아랫배도 넉넉하게 나오고, 그죠? 약간 살집이 있는
그러면서 육감적인 몸매를 이상적인 거라고 여겼다면 마네가 그린 올랭피아는 다분히 굉장히 빈약한 몸을 지니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그대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 작품이 더 외설적으로 보이게 한 거예요. 왜? 실제적인 이미지라는 것 때문이죠.